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점심시간 종합뉴스 뉴스일 라이브 오늘 준비한 소식으로 힘차게 시작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하루 일정의 북한 방문을 마치고 밤늦게 김정은의 배웅을 받으며 평양을 떠났습니다. 양국은 한쪽이 공격당하면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 오늘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오늘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의도의 캠프 사무실을 꾸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오는 23일 출마 선언한다고 밝혀 당권 주자들의 출마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곧 당대표직에서 사퇴할 것이라는 관측에 이 대표는 아직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성 친명계 중심의 2기 지도부 후보 정리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부자들의 수가 지난 2022년 400명에서 지난해 800명으로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유층이 향하는 나라에는 상속세가 없는 호주나 캐나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뉴스일 라이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시간 동안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평양을 떠났습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쪽이 침략을 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자, 북한이 조금 전에 그 조약문을 공개했는데요. 곧장 외교안보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솔 기자, 자, 러시아와 북한이 상호 지원한다는 것, 군사적 지원이 포함된 것인지가 제일 궁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어제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조약 제4조인데요. 북러 두 나라 중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당할 경우 지체 없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는 1961년 북한과 옛소련이 맺은 유사시 자동군사 개입 조항과 매우 유사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체 없이 군사 원조 제공이란 표현에서 사실상 자동군사 개입 조항에 준하고 이를 통해 폐기됐던 양국 간 동맹 관계가 복원됐다는 해석이 제기됩니다. 다만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현지 시각 오늘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상호 원조를 제공하는 기준이 조약상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방어적 입장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러북이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었는지 추가 분석을 진행 중입니다. 다만 1961년과 달리 유엔 헌장 등이 포함돼 있어 아직 자동군사 개입으로 단정하기엔 이르다는 분석도 나오는 등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늘 새벽 0시쯤 평양을 떠나 베트남으로 출발하면서 21시간의 방북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평양 시민 수천 명이 환송에 동원돼 푸틴 대통령의 전용기가 이륙할 때까지 손을 흔들었고 김 위원장도 포옹하며 배웅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안보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울라지미르 비치 푸틴 동지와 감격적인 상봉을 하셨습니다. 밖에서 좀 나가서 무리 일정인데 오늘 굉장히 무덥다고. Сегодняшние переговоры прошли в традиционной, доверительной и дружеской атмосфере. 전해드린 것처럼 푸틴 대통령 24년 만에 방북을 마치고 평양을 떠났습니다. 이번이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특별한 행사였죠. 그래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외신을 통해서 이번 행사 관련된 영상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장면들도 많아서 이 부분들을 주요하게 저희가 짚어보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1박 2일의 일정이었는데 푸틴이 지각을 하면서 하루도 채 머물지 못한 일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푸틴이 원래 지각을 자주 하기 때문에 의도적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일단 김정은이 저렇게 평양 순환공항에 혼자 뒷짐을 지고 기다리는 모습이 굉장히 특이해 보였고요. 그리고 원래 리설주나 또는 더 나아가서는
딸도 나올지 않을까, 주애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늦게 도착하면서 혼자 서 있는 모습이 특이했습니다. 또 한 가지, 젊은 여성이 꽃을 주는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북에서는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까? 저희가 볼 때는 좀 의아했던 장면이기도 했어요. 그렇죠.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의 외교 관계에서 어떤 정상이 뭐 방문을 했을 때 여성이 나가서 꽃을 전달하는 이런 그림은 정말 생소한 그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저한테는 뭐 익숙한 그런 그래요? 그림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한 겁니까? 어떤 사회주의 국가라기보다는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관계만 놓고 보면은 사실 네. 이런 일들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아하. 예를 들어서 이제 푸틴 대통령이 지금 수십 년 만에 방북을 했는데 그 네. 전에 처음으로 방북을 했던 시기로 우리가 기억을 좀 되돌아가 보면 그때도 방북을 했을 때에도 북한 여성이 꽃을 준 적이 있었고요. 네. 또 반대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방러를 했을 때에도 네. 또 하산역이라고 하죠. 북한에서 이제 러시아로 건너가는 관문에 있는 그런 기차역인데요. 네. 거기서 러시아 여성이 그 전통 빵과 함께 꽃다발을 주는 그런 어떤 모습이 연출이 됐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어떤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어떤 전통적인 관계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북한과 러시아가 아닌 다른 세계 국가에서 볼 때는 정상과 관계된 여성이 아닌데 꽃을 들고 주는 모습이 좀 생소해 보였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고요. 예. 또 한 가지, 또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뒷짐지고 혼자 기다린 모습을 굉장히 극찬받았다라고 하는데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제가 분석한 바로는요. 어쨌든 푸틴 대통령이 그 전날 10시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그 하산 공화국 방문 일정이 좀 딜레이가 되면서 결국은 2시가 넘어서 도착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은 10시부터 공항에 나와 있었다라고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하. 그런 상황에서 그 전날 10시에 계획했던 행사는 결국은 하지 못하게 되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푸틴 대통령이 왔는데 혼자 오게 둘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북한이 연출한 모습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혼자서 영접하는 모습을 통해서 어떤 푸틴과 김정은 사이의 관계가 어떤 굉장히 인간적인 관계다, 혹은 그런 친분, 어떤 정상 간의 그런 외교 관계를 뛰어넘는 그런 친분 관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포석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자, 이건 이제 방문했을 때의 모습이고 저 이후에 이제 원래 1박 2일 일정이 줄어서 21시간 정도만 머물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저희 외신을 통해서 저희가 이 확인한 그림들 가운데, 영상들 가운데 굉장히 특이해 보이는 많은 그림들이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좀 골라봤습니다. 바로 이 장면들인데요. 일단 김일성 광장에 푸틴과 김정은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는 모습. 글쎄요, 저희는 잘 모르겠는데 이 북에 계셨던 분들은 이 장면을 되게 특이하게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군요. 어떤 의미죠? 특이함을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조금 기괴합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저 사진 뒤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아하. 근데 지금 푸틴 대통령이 왔다고 해서 북한 주민들에게는 뭐 흔히 태양이라고 부르는 그 두 사람의 얼굴을 가리면서까지도 푸틴 대통령의 초상화를 저렇게 아하. 가운데다 걸었단 말이죠. 이것은 북한 사람, 특히나 평양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도 있고요. 네. 뭐 이런 거죠. 푸틴이 뭐 얼마나 대단해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얼굴까지 가릴 정도로 그 사람을 우리가 아하. 이렇게까지 환영을 해야 되는 거냐라는 네. 그런 의심을 할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북한이 김일성과 김정일의 사진을 가리면서까지 푸틴을 이렇게 내거는 그 네. 배경에는 얼마나 러시아로부터 바라는 것이 있을까. 아하. 정말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최정상급의 예우를 해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실례로 2019년 네. 시진핑 주석이 방북을 했던 당시 그때도 우리 언론에서 뭐 황제급 의전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때 시진핑 주석이 왔을 때에도 시진핑의 사진이 저 자리에 걸리지는 않았고요. 아하. 이 정도 규모의 의전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왔을 때도 대대적인 환영을 했지만 예. 김일성 광장에 김일성과 김정일 얼굴까지 가리면서 시진핑 사진을 붙인 적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푸틴은 태양으로 여겨지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얼굴까지 가리면서 예. 걸었던 점이 특이하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저 두 번째 사진인데 일단은 주민들 다 동원되는 거겠죠? 물론이죠. 네, 그런데
러시아 국기 색깔로 옷을 맞춰 입은 모습도 보였고요. 네. 또 건물들, 네. 시가로 갈 때 건물들 모습이 러시아 국기 모습으로 꾸며진 것도 볼 수 있었거든요. 네. 이것도 그럼 시진핑 때랑 비교해서 이례적인 건가요? 상당히 이례적이고요. 아하. 제 기억이 옳다면은요, 한 번도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시진핑 주석이 왔을 때도 뭐 그 중국의 오성홍기로 뭐 북한 건물을 도배한다거나 이런 적은 결코 없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순안 공항에서 내려서 그 푸틴 대통령이 묵었던 숙소가 금수산 그 숙소 아닙니까? 네. 그 숙소로 가는 길에 있는 거리가 여명거리랑 그리고 화성지구가 있습니다. 네. 이 두 지구는 북한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선전하는 그런 신도시죠. 그렇죠. 이 신도시의 이제 그 외벽을 다 이렇게 러시아 푸틴의 국기. 얼굴과 러시아 국기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북한이 푸틴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우리가 당신을 시진핑 이상으로 예우하고 있다 이런 네.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무리수를 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어떤 외교관들이나 네. 혹은 상당히 많은 어떤 북한 관련 전문가들이 이건 너무 이례적이다라고 아하. 한결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북한이 정말 자랑하고 싶은 신도시가 바로 영상에 나오는 저 도시들인 것 같은데 불이 저렇게 밝혀져 있어요. 저게 제가 알기로도 요즘 전기 공급난으로 엄청 북한이 고생하는 걸로 아는데 물론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예. 총동원을 했겠군요. 그러면. 그렇죠. 저 지구의 모든 전기를 끌어다 쓰는 바람에 제가 아마 뭐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추측입니다만 네, 이 부분은. 네. 다른 평양 지구의 집들은 다 불이 꺼지지 않았을까 저는 아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저 지역에 지금 저렇게 모든 집에 전기를 다 이렇게 쓰고 또 외벽에 화려한 장식을 통해서 전기를 끌어다 쓴다라는 것은 전력 사정이 안 그래도 안 좋은 북한에게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런 부담은 주민들이 지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번에 푸틴 방문했을 때요. 푸틴이 김정은에게 선물한 네. 자동차가 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요. 자동차 번호판인데 저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라면서요. 7271953. 사실 저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도 의미 있는 숫자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특별하게 이 날을 기념하지는 않거든요. 1953년 7월 27일은 그 북한에서는 전승절로 얘기를 하는데 아하. 6.25 전쟁의 정전 협정이 맺어진 날이 그렇죠. 바로 전장이 1900 끝난 날이죠. 그렇죠. 53년 7월 27일이고요. 네. 북한은 그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부르죠. 그 전쟁에서 본인들이 승리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전날을 굉장히 대대적으로 기념을 하고 727이라는 번호로 시작되는 차는 대부분 북한에서 당 중앙의 최고위급 간부들이 아하. 타는 차에는 727이라는 번호가 붙고요. 그 아하. 뒷번호가 이제 다르게 음. 다름에 따라서 이제 어떤 사람이 탔구나를 특정 지을 수 있습니다. 특이한 게 바로 저 그림입니다. 네. 푸틴이 선물한 자동차에 푸틴이 직접 타서 김정은을 태우고 운전하는 모습이 굉장히 특이했고요. 예. 김정은이 또 워낙 차를 좋아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자, 저 장면도 보시고 굉장히 이례적으로 느끼셨나요? 저 장면도 사실 푸틴 대통령의 어떤 개인적인 스타일을 우리가 조금 놓고 봤을 때에는 사실 뭐 보신 적 있습니까? 뭐 푸틴 대통령이 뭐 마크롱 대통령을 태우고 운전을 했다든가 아니요. 시진핑 주석을 태우고 운전을 했다든가 이런 적은 아니요. 전혀 없죠. 네. 그만큼 저 모습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사이가 어떤 이례적인 정상 관계를 넘어서 정말 친분을 돈독히 과시하는 그런 친구 사이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용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에 김정은이 영상을 통해서 본인의 소유 자동차 고급 외제 승용차들을 막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저 장면도 혹시 유엔의 경제 제재나 네. 대북 제재를 좀 비웃기라도 하는 듯한 그런 의도가 없을까요? 저는 뭐 대놓고 의도를 했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저런 모습이 공개가 됨으로 인해서 대북 유엔 제재의 위반은 분명한 점이 되었고요. 북한의 어떤 사치품 그런 어떤 특히나 고위층을 위해서 들어가는 그런 사치품은 철저히 유엔 제재에 의해서 제한 품목입니다. 아우루스도 똑같이 네. 고가의 차량이지 않습니까? 뭐 푸틴 대통령이 타는 차는 뭐 11억 원에 가까운 차량이라고 하는데 저 차량을 선물을 했고 또 그 선물을 한 차를 본인이 운전하면서 사실 국제사회의 제재를 비웃는 듯한 그런 모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또 김정은이 어떻게 이어갈지도 관심사인데요. 오늘 북한의 이 러시아 푸틴의 북한 방문과 관련된 영상 특이한 설명 재미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후보자 등록은 24,
25 양 이틀간 바로 당사 이곳에서 후보자 등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3일은 전당대회 날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고심 중입니다. 거의 모든 의원들이 예. 당이 이런 모양으로 가서는 안 된다. 미래가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공유하시고 네. 있었습니다. 그런 의견을 좀 더 수렴하겠다라는 말씀을 예. 드립니다. 지금 나가는 사람은 십자가 지는 심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혁신 전당대회를 치르는 게 아니라 지금은 당이 한동훈 위원장 체제로 가냐 마냐 이 기로에 서 있어요. 저희 역할이 뭔가 아주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일, 5일 그 전에 결판 내려고 합니다. 이건 그쪽으로 결심 굳혀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예. 뭐 그건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주말이나 내주 초가 될 텐데 장소도 고민하고 있고 여러 시기나 메시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네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러면 오늘 첫 출마 선언이 나오지 않을까 관측을 했었는데 저희가 뉴스 준비하는 도중에 원희룡 전 장관이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 공식 출마 선언은 물론 아니지만 당권에 도전하겠다라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건데요. 자, 일단 전당대회 흥행 가도에는 청신호가 켜졌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먼저 일단 선점을 했어요. 출마 선언을 원희룡 전 장관이. 그리고 원래 나경원 의원도 오늘 예정이 돼 있다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자, 이러자 오늘 뉴스 직전에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측도 23일 오후 2시로 시간을 못을 박았습니다. 자,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불을 붙었다고 봐야 되죠?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비대위 회의를 열었는데 그 비대위원장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와, 이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를 하면 굉장히 뜨거워지겠고 우리로서는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흥행을 할 수 있게 됐네. 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원희룡 전 장관이 나올 거라고 다들 예상 잘 못했었거든요. 네. 처음에는 좀 있다가 아마 안 나오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나경원 후보가 네. 나경원 의원이 계속 준비하고 있었고 나온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안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중간에 무슨 사정 변화가 생긴 거겠죠. 네. 제가 저 취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기왕 할 바에는 내가 그 허를 찔러서 제일 먼저 출마 선언을 하자. 네. 이런 계산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렇게 출마 선언을 하게 됐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 전당대회 굉장히 뜨겁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먼저 선점해서 이렇게 출마 선언하는 게 유리하기도 한가요? 유리해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습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네. 그 서프라이즈 쇼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런 면에서는 자기 결연한 의지를 보이면서 네. 이런 건 몰랐지 하지만 난 나가겠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은 제일 큰 타격을 받는 거는 아마 나경원 후보가 그래요?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런 반면에 30대 소장파 의원이죠. 김재섭 의원은요. 출마 가능성이 언급이 되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오늘 불출마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후보군 중에서는 안철수 의원에 이어서 두 번째 불출마 선언인데요. 자, 향후에 이제 어떤 구도로 전당대회가 이끌어질지 설설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아침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 출연한 나경원 의원이 어제 밝혔던 그리고 이틀 전에도 밝혔던 그 친윤계 지원설에 명확하게 또 선을 그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한테 뭐 조직적으로 와서 그런 분들은 없었고요. 제가 그런 데에 업혀갈 사람이라면 진즉에 제가 해도 뭘 했겠습니다만 그런 적이 없었고 또 어느 계파에 줄 서서 이득 본 적 없습니다. 계파에 줄을 서다 보면 계파 논리에 앞서서 상식에 벗어난 정치를 하기 쉽거든요. 저는 상식에 맞는 정치를 해온 사람으로서 다만 표를 구하는 사람으로는 친윤표도 받아야 되고요. 반윤표도 받아야 되고 비윤표도 받아야 됩니다. 네. 표에 꼬리표 있습니까? 비윤이든 친윤이든 다 네. 만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나경원 의원 이르면 오늘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었는데 일단 선점은 원희룡 전 장관에게 뺏겼습니다. 좀 너무 신중하게 좀 버티다가 선점을 뺏긴 건 아닌가 이런 예측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를 하지 않는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오늘 갑자기 출마를 한다고 해서 좀 의아했거든요. 네. 근데 그 정답이 오늘 아침에 여기 채널A 정치 시그널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나경원 그 의원이 친윤과 지금 선을 확 그어버린 것이 네. 안 그래도 친윤 진영에서는 나경원 후보를 밀어야 되나 안 밀어야 되냐. 왜? 나중에 당대표가 돼서도 친윤과 조금 각이 서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대통령실로서는 본인들의 후배, 그 후원을 할 사람으로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네. 이길 사람, 믿을 사람.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을 해야 되는데 나경원 의원에게 봐서는 믿을 만한 사람이 조금 부족했던데 이것을 원희룡 전 장관이 채워준 것이 아닌가. 네. 그런데요, 이 어쨌든 간에 1차 투표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한 번에 이기지 못하면 네. 결선 투표에 가서 네. 표가 다 반한으로 모여가지고 어떤 결과가 펼쳐질지 모른다. 그리고 당내에서 원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총선 때 2조 심판 했잖아요. 네. 새로운 2조 심판론이 나왔어요. 네. 이제는 새로운 2조 심판론의 2는 이철규, 네. 5는 조정훈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내전으로 지금 퍼뜨려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뭐 개인 의견을 바탕으로 재밌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방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출마를 해서 한 방에 1차에서 끝내지 못하면 결선 가면은 이건 3파전이 될 경우에 나머지 둘 지금으로서는 뭐 또 추가 출마자가 있겠지만 지금 뭐 예를 들어 원희룡 전 장관이랑 나경원 의원이 만약에 힘을 합칠 경우에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른바 3자 구도 선거의 선거 다이내믹스를 지금 원칙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등과 2, 3등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케이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네. 제가 뭐 특별히 어떤 그 전체적인 퍼센테이지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어떤 그 여론의 흐름에 봤을 때는 적어도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국민의힘 지지세가 뭐 과반을 넘어서는 그런 상황 네. 속에서 설령 지금 50%를 1차에서 넘지 못할 경우에는 결선으로 간다고 했을 때에 네. 과연 지금 있는 이른바 3자 구도 속에서 나경원 또 원희룡 두 분의 어떤 지지율이 과반에 가깝게 해서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과반을 얻지 못할 정도의 지지세를 얻을 수 있느냐. 이게 네. 1차전의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남의 불난데 한번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긴 하겠습니다만 네.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지금 어떻게 보면 8대2 전체적인 어떤 그 당심과 민심의 구도 속에서 네. 아마 1차에서 끝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전략을 꾸미지 않겠습니까? 일단 이게 정치가 생물이라고 하는 게 변수가 워낙 많아갖고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반 한쪽에서 얘기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뭐 여론조사 얘기하는데 하지 마라. 어차피 뚜껑 열어봐야 안다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어떻게 판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인데 그래서일까요? 이 23일로 알려졌다 하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오늘 오전에 갑자기 시간까지 못을 박아서 출마 선언을 예정을 했거든요. 이미 여의도에는 사무실까지 지금 차려놨다는 게 보도로 확인됐고요. 그렇죠? 여의도에 대산 빌딩이라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과거에 이제 김기현 대표가 선거 캠프로 썼던 그곳이에요. 그래서 4층에 선거 캠프를 마련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그냥 집기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 그 도와줄 실무자들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이제 뭐 본인도 이제 못을 박는데 제가 보기에는 나경원 의원이 아주 입지가 좀 곤란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실은 본인이 선언을 안 했기 때문에 발을 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네. 조경태 의원이 어제 내가 나경원 의원의 선대본부장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그냥 계속 가자니 이거 만약에 갔다가 선거에서 그 내가 3등을 하면 정말 나는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생기실 것이고 물론 네. 뭐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만 네네. 그다음에 또 발을 빼자니 네. 그러면 여태까지 계속 한다고 그랬었는데 왜 발을 빼는 거야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타격이 있을 것이고 네. 그래서 상당히 사면초가의 그 입장인 게 지금 나경원 의원인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그 원희룡 장관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안 나가신다고 계속 그랬는데 갑작스럽게 그 나가게 된 게 그 배경이 뭐냐 도대체. 그럼 뭐 누구든지 다 예상할 거 아니에요. 친윤그룹에서 미는 건가? 뭐 이런 얘기들도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복잡한 삼국지 같은 그런 선거가 전개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삼국지일지 사국지일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자, 지금까지는 뭐 삼국지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자, 그런데요. 국민의힘 내부 상황에 또 하나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바쁜 이런 상황에서 김경률 전 비대위원장을 국민의힘 내부에서 과연 누가 영입을 한 것인지를 두고 때 아닌 설전이 붙었습니다. 누가 영입을 했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지 그게 왜 논란이 되는 건지를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를 주목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김경률 전 비대위원께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서 유일하게 직격했던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굉장히 좀 불편해졌던 그 단초를 제공했던 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께서는 누가 뭐래도 사실은 찐윤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서 굉장히 방어적으로 구실 수밖에 없는 입장일 거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하나 더 봐야 될 게 그 언론 보도 중에 한 모 중진 의원의 이런 발언이 있었어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강남 좌파이니 사상 검증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김경률 그 비대위원의 논란부터 시작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의 사상 검증론까지 나오고 있는 지금 이런 것들이 직격되는 이유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보수가 아니다, 우리 당 사람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당대표가 돼도 대통령을 배신할 것이다, 우리 당을 굉장히 힘들게 할 것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굉장히 강하게 견제하고 있는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누가 그럼 영입을 한 거야? 그리고 굉장히 헷갈렸거든요. 다들 그렇게 궁금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오전에 채널A 오전에 하는 돌직구쇼의 김진 앵커가 김경률 씨한테 전화를 했어요. 직접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11월 8일 날 여의도 국회 앞 호텔 1층 커피숍에서 여의도 국회 앞 인재 영입 위원으로 와달라고 했죠. 영입위원장 이철규 의원 역시 저에 대해서 강한 영입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철규 의원의 날씬 낡은 수법이다. 짧은 국민의힘 비대위원 생활 동안도 이와 유사한 수단으로 저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괴롭힘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저를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려고 하셨습니다. 이철규 의원이 말하는 좌파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서 영입을 하려고 했다면 윤석열 대통령, 정진석 비서실장 모두 다 좌파이고 배척의 대상입니까? 자, 잘 들으셨죠? 김경률 전 비대위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시절에 영입 제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거절했다라고 지금 명확하게 본인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철규 의원을 향해서 아주 날씬 낡은 수법이라고 그러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근데 저런 비판을 받아도 별로 하실 말씀이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 김경률 그 전 비대위원 말 맞다나 아니 윤석열 대통령 선거할 때 나를 심지어는 선대본부장으로 하려는 그런 시도도 있었다라고 본인 입으로 밝히지 않습니까? 그게 진실이겠죠. 저걸 거짓말로 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정훈 의원이 뭐 부위원장이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인재영입위원회 그 이철규 의원과 서로 상의를 해서 김경률 그 전 비대위원을 영입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끌어들이려고 그리고 김경률 전 비대위원은 조국 그 전 장관과 각을 세우면서 그쪽 진영에서 난 더 이상 못하겠다고 이쪽으로 온 분인데 아니 그렇게 실컷 써먹고 홍보하다가 이제 와서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한동훈 그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후보로 나오니까 그거를 엮어서 공격을 하겠다. 그러면서 거기다 사상 검증까지 하겠다는 식으로 저렇게 몰아붙이는 건 제가 보기엔 좀 너무 구태의연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 얘기를 짚어봤는데 이철규 의원의 얘기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철규 의원의 입장이 나오면 저희가 그 내용도 반론 차원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결심했고 대표직 사퇴가 이제 임박했다. 심지어 날짜까지 언급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존경하는 대표님, 소박한 소원이 있는데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궁금하시죠?
연임을 하기로 한 거 아닌가요? 자, 보도에 의하면 이르면 내일이었어요. 날짜까지 21일이라고 언급되면서 최고위원 회의를 끝으로 대표 쪽에서 사퇴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었는데 정작 이재명 대표는 그 질문에 그런 기사가 났어요? 라고 하면서 아직도 고민 중이라고 밝혔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빨리 사퇴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모두가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를 대적할 만한 후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민주당으로서가 어대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빨리 사퇴할 필요는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당을 잘 이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강력한 리더십, 제대로 된 리더십이 지금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원구성과 관련해서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되어야지만 지금 대통령실과 여당에 대한 견제를 앞으로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시기와 상관없이 이재명 대표의 연임은 상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연임은 상수다. 그리고 대항마가 없는 것도 팩트다. 이런 상황에서 그 다음 남은 건 뭐죠? 바로 지도부 구성이죠. 2기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이 될지가 관심사입니다. 벌써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전당대회 레이스를 뛸 최고위원 후보군이 구체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죠. 의장 선거나 원내대표 선거. 근데 거기에 10% 이상을 해보는 게 어떠냐라는 당원 주권이라는 것을 고민하는 것으로 우리 당이 바뀌었어요. 사실은 저하고 기초단체장을 같은 시기에 우리 8년 같이 했죠. 성남시장 하시던 이재명 시장님은 그런 사람이 있다더라 그런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그때부터 호흡은 맞았다. 우리 한준호 의원께서 혹시 전화 연결해가지고 한번 우리 한준호 의원 한번 들어볼까? 한 의원님 전데요. 네, 대표님. 네. 갑자기 시청자가 1000명이 확 늘어났어요. 그래요? 목소리도 어쩌면 참 이렇게 좋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사진에 보이는 이 후보군들입니다. 최고위원 후보군으로 당내에 보면은 친명계 의원들이 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확정 짓고 또 친명계 의원들로 최고위원 한마디로 2기 지도부가 만약에 꾸려진다면은 일부 보도에서는 1극 체제의 초완성이다. 뭐 이런 평가들 하기도 하더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대권을 위한 민주당 당원 당규 개정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는데 민주당은요. 당원 당규 개정안을 결국 통과시켰죠. 당원 당규 개정 움직임에 우상호 전 의원이 이런 이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 10일 목소리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배나무 밑에서 갓을 고쳐 매지 말라 하는 것들은 과도한 오해를 사지 말자 이런 것이고요. 저도 굳이 지금 이런 오해를 살 일을 지금 왜 하나 제 판단은 굳이 안 건드려도 되는 조항을 그리고 민주당에서 가장 예민한 조항 중에 하나인 것을 굳이 왜 손을 대나 이재명 대표에 맞서 싸울 유력한 대권 후보도 없어 보이는데 굳이 왜 이런 지적을 받나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조금 서툴렀다. 자, 우상호 전 의원은요.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관련해서 과연 이게 대통령이 되는데 도움이 될까? 이런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외연 확장이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그 1극 체제의 초완성이다라는 얘기와 좀 일맥상통하는 얘기 같아요. 일단 좀 반대 의견도 있었고요. 당원 당규 개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굳이 왜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냐 그렇죠. 이런 좀 일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권력을 대체할 만한 인물이 없거든요. 네. 권력의 공백 자체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다음 대선 후보로 사실 마땅한 대항마가 현재로서는 보이지가 않는 것이 사실인데 네. 굳이 왜 지금 이 시기에 이 당원 당규를 고치면서 여러 가지 좀 비판도 받고 심지어는 친명계에서조차 나서서 비판을 하는 이런 일들을 만들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느냐. 그러니까 정말
한 사람을 위한 당원 당규 개정처럼 비춰지는 일을 왜 하냐. 그러니까 이런 비판들이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선 후보를 가시려는 분들이 뭐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지금 당대표직을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이 당대표직이라는 자리가 사실 만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정말 좋은 권력도 갖게 되겠지만 책임도 무수히 많이 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권을 생각하신다면 당대표를 하는 게 맞냐 이런 생각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 얘기는 꼭 한번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는요. 지명직 최고위원인 강민구 최고위원이 처음으로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민구 최고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어제 정치권에 어제 내내 논란이 됐습니다. 들어보시죠. 지명직 최고위원이 새로 강민구 의원이 지명돼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최고위원으로 임명해 주신 이재명 대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님이십니다. 집안의 큰 어른으로서 영남민주당의 발전과 전진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그 첫 발을 이재명 대표님께서 놓아주신 것에 더구민주당 동지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이 발언 때문에요. 자, 이 어제 정치권에서 아주 시끄러웠죠. 정치권에서 이런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국회가 마치 제명인의 마을처럼 흘러가고 있다라는 말씀의 연장선이고 이재명 대표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 지적도 하면서 대구에서 중도층 내지는 보수층 표심을 더 얻기 위한 정치를 하시는 것이 마땅한데 정상적인 형태의 대구 정치가 아니다. 다 뜨겁죠. 위대한 조선노동당 중앙당 대회 개회사도 아니고 글쎄 이거 뭐 충성 경쟁이 시작됐다고 그래야 되나요? 권위주의 뭐 또 전체주의 정당으로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작용이 아닌가. 자, 본인의 발언이 내내 뉴스에 오르내리자 강민구 최고위원이 본인 SNS에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핸델이 음악의 어머니라고 한 것을 왜 남자를 어머니라고 하느냐며 따지고 반문하는 격이다. 그리고 깊은 인사는 영남 남인의 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저 해명이 더 웃기지 않아요? 핸델을 음악의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게 같은 비유란 말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역사에 남을 아부를 하셨어요. 아마 강민구 의원님 두고두고 이제 그 아부라는 게 어떤 것인가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름이 거론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뭐 여러 가지 얘기가 패러디가 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당대표 하시면서 아버지가 되셨는데 만약에 대통령 되시면 이제 거의 어버이 수준으로 올라가시는 겁니까? 민주당 저렇게 되면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강민구 최고위원이 처음으로 최고에 참석을 해가지고 좀 긴장을 해서 아버지의 역할을 하셔야 된단 말을 뒤를 까먹고 아버지라고 하신 거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보고요. 이런 발언들은 이재명 대표를 더 안 좋게 만드는 거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 의문의 일패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역할인데 이걸 잘못 말한 것 같다. 알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저희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은 오늘 좀 짧게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인파가 많은 서울 종로 거리에서 흉기 난동범이 시민들을 위협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휴무 비번이었던 경찰관이 그런데 이 상황을 포착하고요. 남성을 단숨에 제압했습니다. 송진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파가 끊이지 않는 서울 종로구의 포장마차 거리. 검은 민소매 차림 남성이 손에 흉기를 든 채 이곳저곳 둘러보더니 야외 테이블에 앉아있는 손님 무리에게로 다가갑니다. 깜짝 놀란 손님들이 일어나 의자로 남성을 막아보지만 남성은 거칠게 의자를 빼앗으려 하더니 테이블 쪽으로 다가가 흉기로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남성이 차도에 주저앉았는데 그 순간 누군가 쏜살같이 달려와 남성을 뒤에서 넘어뜨리고 두 팔을 젖혀 제압합니다. 지난 16일 저녁 서울 종로구 포장마차 거리에서 흉기로 시민을 위협하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마침 휴무일에 근처에서 식사하던 경찰관이 현장을 목격하고 남성을 제압한 겁니다.
저기서 밥을 먹고 있다가 뒤에가 소란스러워가지고 좀 보니까 등치 큰 남성분이 이제 가위 들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은 옆에 형기가 있으니까 일단 엎어놔야겠다 생각에 그냥. 체포된 남성은 경찰에 행위 예술을 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흉기를 사전에 준비했는지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오래전부터 같이 봤고 같이 현장에 있었던 한 기자로서 참 만감이 교차하고 제 목소리도 떨리는 그런 심정인데 참 이런 일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던 우리 박 프로의 모습을 보니까 참 안타까워서 막을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저는 눈물이 안 날 줄 알았어요, 진짜. 왜냐면 화도 너무 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가족이 저한테는 가장 컸으니까. 자, 이번 이야기부터는 이고은 변호사가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이 박세리 선수, 박세리 희망재단 이사장이 아버지 고소 관련해서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틀 전이었죠. 눈물을 흘렸던 모습이었는데 참았던 눈물이었죠. 그런데 네. 하루 만에 밝게 웃고 있는 사진과 함께 심경을 올렸습니다. 아마 주변 분들한테 굉장히 응원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좀 열심히 하겠다, 새롭게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결심을 밝혔다면서요? 맞습니다. 어제 본인 개인 SNS에요. 네. 밝게 웃는 사진과 함께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더 단단해지는 그런 시발점을 삼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뭉클하게 만들었던 그 기자님은 나와 개인적으로 20년간 알아온 기자님인데 그 기자님이 딱 나한테 질문을 던지니까 순간 만감이 교차했고 20년 동안 정말 많은 장면들이 나에게 스쳐가서 이런 감정을 숨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내가 지켜내야만 했던 것들, 아마 가족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요. 그 가족을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는 나의 소신이 어쩌면 욕심일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이런 부분이 조금 지키기 어려웠는데 나의 그런 잘못된 판단이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번 힘든 일을 계기로 해서 내가 더 단단해지고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겠다라고 포부까지 밝혔습니다. 네. 박세리 씨의 이 아버지는요, 이 딸의 눈물의 회견에 대해서 아직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부친 고소 소식이 알려지던 날, 그런데 박세리 씨 아버지가 한 언론사에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지금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박세리가 있어야 애들, 그러니까 시공사와 대화할 때 새만금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본인이 그런 행동을 한 것이다. 명의도용 요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박세리의 아버지니까 그래도 내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는 이 말 때문에 글쎄요. 그 본인이 했던 행동 자체가 지금 박세리 씨한테 아주 큰 피해를 지금 끼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렇게 말한 부분 때문에 또 논란이 살짝 일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박세리 씨가 이 부친의 채무 문제 같은 갈등을 털어놓고 또 부친이 또 저런 얘기를 꺼내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에서는요, 돌연 다른 사람이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구 국가대표 주장 손흥민 선수 아시죠? 이 손흥민 선수의 부친이 했던 말이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왜 재조명받는지 앞부분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떠올리면서 들어보시죠. 용돈 안 줘요, 아들이? 아니, 제가 벌었어야 자식 돈은 자식 돈이고 내 돈은 내 돈이고 배우자 돈은 배우자 돈이고 자식 성공은 자식 성공이고 내 성공만이 내 성공이지 어디 숟가락을 왜 얹어요?
어디 숟가락? 숟가락 얹으면 안 돼. 그 아빠라지 않은 부모들이 예. 자식 잘 됐을 때 예. 숟가락 얹으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맞네요. 숟가락을 왜 얹어요? 자, 명확하게 할 거는요. 이거는 박세리 씨 부친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게 과거에 네. 예전에 있었던 인터뷰입니다. 이과 혹시 오해를 하실까 봐 그 부분 명확하게 잘 밝히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과거에 손흥민 씨 아버지의 발언이 다시 지금 회자가 되는 이유 좀 비교가 되는 부분도 있어서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물론 자식은요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부모의 상반된 태도를 두고 우리가 뭐 비난을 하거나 하기는 좀 섣부를 것 같긴 하지만 일단 저는 손흥민 선수의 아버님이죠. 이 손웅정 씨의 인터뷰를 보고 자식 성공은 자식 성공이고 나의 부모의 성공은 부모의 성공이지 왜 자식이 성공하는데 숟가락을 얹으려 하냐 이 말을 듣는 이 손흥민 선수 얼마나 감동받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식으로서 부모가 나는 나로서 오롯이 서겠다라는 그 인터뷰 내용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한 스포츠 선수가 탄생하는 데 사실은 가족의 큰 희생이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뒤에도 아버지가 있었고요. 또 박세리 선수 뒤에도 분명히 박세리 선수가 존경했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아버지의 이제 상반된 모습이 다시 회자되면서 이 손흥정 씨의 인터뷰가 다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네, 뭐 누구를 비난하거나 칭찬하거나 할 의도는 없습니다만 자식을 키우는 그런 가치관은 부모의 고유의 영역이고 몫이니까요.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불거지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 과거에 손흥민 선수 아버지의 발언이 다시 또 관심을 끌고 있어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기분 좋은 얘기 하나 더 이어가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얘기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지난 11일 중국과의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전 예선 6차전을 끝으로 현재는 한국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모습이 목격되고 있는데요. 2차 예선 최종전 전날 손흥민 선수가요.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 팬과 특별한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영상 보시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제 친구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를 좀 봐야지. 오시는데 힘드시진 않으셨어요? 말 얘기는 들었어? 아니 왜 이렇게 말랐냐? 예? 누구냐고요? 토토롬이라는 부대가 큰 부대가 있어요. 그 부대의 주인장이에요. 할머니 제가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여기다가 이제 제가 유니폼에 사인을 해드릴 건데 집에 잘 갖고 가세요. 이뻐라 이쁜 걸 주네 또. 항상 응원해 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해요. TV로 보고 또 너무 감동받았어요. 자, 손흥민 선수의 팬 사랑은 뭐 말하지 않아도 유명하죠.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더군다나 이 손흥민 바라기 할머니 팬의 모습과 애정도 정말 따뜻하고 대단합니다. 저 만남이 어떻게 돼서 성사가 된 거예요? 이 83세 정금나 할머니는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손흥민 선수의 바라기라고 합니다. 네. 실제 할머니 집에는 곳곳에 이 손흥민 선수의 유니폼이나 사진 등이 걸려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 만남이 성사되기 전에 이미 손흥민 선수가 영상을 통해서 할머니 팬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요. 그래요? 그 영상 편지를 통해서 할머니 만나 뵙고 싶다. 할머니 덕에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는다. 하루빨리 만나고 싶다는 얘기를 했고 할머니는 그런 날이 올까라면서 학수고대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만남이 이루어졌는데요. 사실 정금남 할머니께서는 치매를 앓고 계셔서 네. 거동도 굉장히 불편하시고 인지 능력도 다소 떨어져 있지만 손흥민 선수 바라기답게 단번에 손흥민 선수 실제로 보고 알아보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뜨거운 만남의 현장이 또 이 대한축구협회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되었습니다. 그렇군요. 훈훈합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거는 영상 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의 한 중식당입니다. 자전거를 몰고 온 한 남성이 식당으로 들어오는데요. 계산대 앞에 서서 배달인이 빨리 음식을 달라고 재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점에서는 배달 기사구나 하고 음식을 줬겠죠. 여기까지는 평범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10분 뒤에 다른 남성이 가게로 또 들어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이 진짜 배달 기사였던 겁니다. 이때서야 가게 주인은 내가 속았구나라고 알아차렸다고 하네요. 자, 피해를 본 식당 주인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다가 조치 재촉하니까 잠시만요. 그래서 이 번호 맞아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맞다. 의심 없이 줬는데 한 번 더 묶어주세요. 또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튀김류 같은 거 뜨거울 때는 비닐을 완전 밀봉을 안 하는데 또 묶어달라고 또 한 번 더 묶어줬어요. 근데 갑자기 다른 기사분이 진짜 헬멧 쓰고 오신 거예요. 자, 변호사님. 네. 가짜 배달 기사가 음식을 훔쳐갔어요. 네. 명백한 절도겠네요. 절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배달 기사원인 것처럼 이 가게존을 속였기 때문에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아, 절도가 아니고 사기입니까? 네. 그리고 지금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상습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저분 곧 잡힐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사건 사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변호사님 다음에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건물 사이사이를 맨몸으로 뛰어넘고 넘나드는 액션 스포츠가 있습니다. 파쿠르라고 부르는데요. 근데요, 이걸 고대 유적지에서 즐기다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건물을 훼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민폐 행위, 이탈리아가 아주 화가 날 만하죠. 김민공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건물 지붕 위를 정신없이 뛰어다닙니다. 옆 건물로 넘어가기 위해 벽면에 튀어나온 돌판을 밟는 순간 돌판이 힘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남성은 발목을 다친 듯 고통스러워하지만 정작 부서진 돌판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만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탈리아 남부 고대 도시 마테라에서 20대 영국인 남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건물을 훼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다양한 건물과 지형을 맨몸으로 넘나드는 스포츠 파쿠르 묘기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매체 더 타임스는 이 남성이 SNS에서 구독자 20만 명을 가진 유명 파쿠르 팀 일원이라면서 그가 올린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위험천만한 묘기를 보이는데 무리도 수차례 빚어왔습니다. 지난해엔 베네치아의 한 3층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모습을 찍다가 추방 명령을 받고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Today we're in Matera. As some of you know, we've been banned from Venice, so we can never go back. 이미 마테라를 떠난 이들은 로마와 볼로냐 등 여러 곳을 옮겨다녀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현지에선 위험 스포츠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알아두면 유익하지만 알쏭달쏭 어려운 경제 이야기 쉽게 풀어주는 분이죠. 정철진 경제평론가 오늘도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오전에 코스피가 2년 5개월 만에 장중 2,800선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 정도면은 하반기에 3,000도 갈 수 있는 건가요? 다시 좀 장밋빛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굉장히 많은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네. 실제로 삼성증권 같은 경우가 올해 하반기에 3,150을 갈 수 있다. 네. 최고치를 불렀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어렵지만 그래도 두 가지죠. 수급과 실적. 네. 수급은 누가 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외국인들이 연초 이후에 거침없이 우리 주식을 사주고 있고 아하. 실적을 봐야 되는데 네. 물론 전체 기업들은 아닙니다만 네. 반도체 중에서 SK하이닉스, HBM 얘기 많이 네. 들었죠. 그렇죠. 실적 좋죠.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인도에서 네. 어마어마한 판매량 보이고 있습니다. 두 개. 화장품이 지금 난립니다. 선크림을 위시로 해서 아하. 미국 쪽, 남미 쪽에서 K뷰티 화장품이 또 실적 지키고 있고 한때 되게 안 좋았었는데 이제 다시 맞아요. 살아났군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안 좋았는데 그걸 네. 탈피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먹거리입니다. 요즘에 불닭볶음면, 삼양식품뿐만이 아니라 김.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찍히게 되면서 이런 분위기라면 이제 3,000도 도전해볼 만하다. 이런 전망들 나오고 저 있습니다. 평론가님이랑 방송하면서 이제 조금 주식시장 얘기가 이해가 되고 귀가 막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주식이 막 오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최근에 갑자기 빡 오른 주식이 있거든요. 바로 현대차 그룹 얘기를 안 짚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14일에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몽구 명예회장의 건강이 이상하다라는 설이 증권가, 이른바 정보지, 속칭 지라시에 떠돌았거든요. 네. 그러자 주가가 출렁였어요.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은 이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사실 무근이다. 그런데 제일 궁금한 게 네.
왜 현대차 그룹 회장의 건강 이상설이 돌았더니 주식이 10% 이상 오른 겁니까? 네. 좀 그 관계가 좀 연관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첫 네. 번째가 그 정몽구 명예회장입니다. 네. 38년생이니까 지금 86세죠. 5월, 4월에도 한 번씩 계속 이렇게 위독설 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야기한 대로 그날은 굉장히 전박이적으로 그런 찌라시가 정보지가 유포됐어요. 아예 네. 이제 돌아가셨다. 네. 사망설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날 봤던 게 현대모비스라는 기업, 네. 또 현대글로비스라는 회사 두 개가 거의 10%대 가까운 그러니까요. 급등을 했거든요. 네. 왜 그러느냐? 지금 대한민국 그룹 중에서 딱 두 군데가 네. 아직까지 상속, 그러니까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못한 거예요. 네. 이게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가령 이런 거죠. 우리가 SK 최태원 회장 이야기했을 때 네. SK는 누가 정점에 있죠? 주 네. SK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주 SK를 최태원 회장이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네. 지배를 하는 거고요. 뭐 GS 같은 경우에는 GS, 뭐 LG는 GLG 이제 이런 지주회사가 있는데 네. 삼성그룹은 아직 지주회사 체제를 갖추지 못했어요. 네. 또 하나가 현대차 그룹입니다. 아하. 현대차 그룹은 이게 어떤 구조냐면 현대모비스가 정점에 있어요. 네. 현대모비스가 현대차를 지배하고 현대차가 기아차를 지배하는데 기아차가 다시 현대모비스 지분을 갖고 있어요. 아하. 이게 뺑뺑이 도는 순환출자 구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런 와중에서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가장 정점에 있는 현대모비스 지분을 정몽구 회장이 한 7% 갖고 있고요. 뭐 기아차, 현대제철, 우호 지분이 한 30%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네. 20-30%. 그러니까 지금은 걱정이 없죠. 근데 만에 하나 저 상태에서 그림에서 정몽구 회장이 이제 돌아가셔요. 건강 이상이 되면. 네. 그렇게 되면 저 7% 지분을 상속해야 되는데 상속세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렇죠. 저뿐만이 아니라 거의 정몽구 회장의 재산이 지금 한 6조 원 된다고 하니까 네. 66에 36. 일남 삼녀가 3조 6천억의 상속세를 내야 돼요. 할증까지 붙으니까. 네. 그러면 저 현대차 모비스 지분은 날아가겠네. 네. 그러면 이상하게 지배구조 체제 흔들리겠네라고 해서 모비스 올라가게 되는 거고 글로비스라는 회사의 지분은 또 왜 오르느냐? 네. 저기 밑에 보면 정의선 회장이 모비스 갖고 있는 지분은 거의 미미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면 새롭게 지배회사 구조를 갖출 텐데 그때는 정의선 회장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회사, 지금은 표현 안 나와 있지만 현대글로비스 이걸 한 20% 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현대글로비스를 좋게 만든 다음에 뭐 현대모비스를 쪼개가지고 글로비스와 합쳐서 얘를 지주회사로 만들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입니다. 그러니까 저 기대감 때문에 모비스, 글로비스 뭐 이런 것들이 급등됐죠. 그러니까 이 건강 이상설 정몽구 명예회장의 건강 이상설이 나오자 주식이 뛴 이유를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 네. 요거는 저희가 명확하게 한번 더 밝히고 가겠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에서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정몽구 명예회장 건강 이상설은 풍문이고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만에 하나 이런 이상 상태가 벌어질 경우에는 모비스나 글로비스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한마디로 그 현대차 그룹의 힘이 세지는 거잖아요. 지분율이 높아지는 거니까. 현재로서는 모비스가 정점에 있는 회사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건강 이상설에 갑자기 그 주식이 뻥 뛰는 거군요. 네. 그러나 이제 또 좀 이해가 되네요. 예, 세 번째 시나리오가 정몽구 회장이 지금 신변에 이상이 없고 네. 한 10년, 15년간 더 오래 사시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현대차 주식이 그룹이 가장 안 올라야 좋아하는 되는 건데.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네. 정의선 회장이 현금을 많이 벌어들여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네. 그 돈으로 모비스 주식을 사야 되니까. 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주식이 현대차, 기아차가 엄청나게 많은 배당을 하겠죠. 왜냐하면 그 배당금을 캐시를 정의선 회장이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밸류업과 함께 지금 현대차, 기아차가 배당 많이 하는 주주환원 정책을 하는데 이게 두 개가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네. 정부도 배당 많이 주라고 하고 회사 차원에서도 배당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이뿐만이 아니라 실적도 좋지만 번외적으로 이런 재료 때문에 현대차는 지금 역사상 최고가를 찍은 그런 그렇군요. 네. 혹시 이런 상속 뭐 이런 문제가 과연 이 얘기하고 또 연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소식이 또 기사에 들립니다. 올해 한국을 떠나는 백만장자, 소위 말하는 부유층의 숫자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실제로요, 자국을 떠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떠나는 부자들의 숫자가 지난 2022년에 400명 정도였는데 작년에 800명으로 2배가 늘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그럼 그들이 어디로 떠나느냐 봤더니
호주나 캐나다 같은 상속세가 적거나 없는 나라로 떠난다는 분석까지 같이 나왔더라고요. 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먼저 기준 잡아야 되겠죠. 네. 우리가 부자다, 백만장자다 하면 여러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거의 세계 동일한 기준이 하나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네. 그런 거 다 빼고 네. 이제 캐시, 그중에서 단기 유동성, 현금. 당장 내일 조달할 수 있는 돈이 100만 달러입니다. 우리 원화로 따지면은 한 15억, 14억 이 정도가 뭐 부동산 이런 거 모르고 네. 캐시로만 15억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일단 백만장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영국의 컨설팅 업체가 각국의 그들의 이동을 따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주라는 표현도 애매하잖아요. 6개월 이상 살아야 되는데 여행은 안 됩니다. 아예 거주지를 바꿔야 되는 그 기준을 조건을 얘기했을 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4위를 차지한 겁니다. 2023년에. 네. 1,200명. 그러니까 현금 당장 내일 15억을 조달할 수 있는 사람 1,200명이 지금 주 거주지를 옮겨서 외국 어딘가로 떠났다라는 얘기고요. 네. 그 어디는 바로 얘기한 대로 호주, 캐나다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해볼 부분이 많은 게 앞서 그 표를 다시 한번 보면 좋겠는데. 네, 앞서 표 다시 우리가 한번 4위한 그 표 볼까요? 네. 4위. 1위가 중국이에요. 중국은 10,000명이 넘게 중국을 떠났어요. 이건 이해가 되죠. 네. 왜냐하면 시진핑 그렇죠. 독재, 탄압 체제 그 때문에 아래서 떠났어요. 살기 힘드니까. 예. 그다음에 영국. 네. 지금도 보면 떠난 거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브렉시트 때문에 영국은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때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저 러시아와 우리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부자들이 떠나죠. 있으면은 뭐 자산 뺏길까 봐. 근데 우리나라의 부자들이 러시아보다 더 많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 이유가 이건 뭡니까? 상당히 충격적인데 앞서 말한 것처럼 상속세와 관련이 깊습니다. 상속세 우리는 아직도 10억 이상을 상속할 경우엔 최대 50%, 그리고 대주주 같은 아까 정의선 회장은 10% 할증 프리미엄이 붙어서 60%를 이제 상속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부자들이 저쪽으로 가는 이유가. 그런데 왜 콕 집어서 상속세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들 세계적인 부자들이 떠났을 때 어느 나라를 가장 많이 갔는가? 우리는 호주, 캐나다지만 아랍에미리트예요. UAE가 전체 부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일인데 거긴 왜 상속세 0이죠. 세금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세금 관련한 것들이 가장 좋은 게 UAE고 두 번째가 미국, 싱가포르. 싱가포르도 세금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특히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혜택을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UAE, 미국,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결국 이들 부자가 옮겨갔다는 것은 세금 때문이고 상속세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런 추론이 가능한 겁니다. 씁쓸합니다. 그런데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떠나는 간다는데. 간다는데 돈 있는 사람이 자기 돈 갖고 가겠다는데. 네. 근데 이게 떠난다는 게 국적을 포기하고 가는 건가요? 그거 아닐 짧게 겁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거주 일단 확실히 주소지만 옮긴 건데 그런 것들도 크게 보면 가능성도 있겠죠.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하지만. 알겠습니다. 오늘도 또 경제와 관련해서 아주 재미있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날씨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젯밤 제주에 첫 장맛비가 내렸다고 하네요. 중부지방은 폭염의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비와 폭염 두 가지 전망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재경 캐스터, 지금 서울 더위 얼마나 심한가요? 네, 오늘도 더위의 기세가 무척 강합니다. 등줄기에 땀이 흐르는 건 물론이고요. 강한 볕에 도로까지 익어서 무척이나 뜨겁습니다. 오늘 내륙과 제주의 날씨는 사뭇 다른데요. 내륙은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제주에는 강한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폭염 알아봅니다. 현재 맑은 하늘이 드러난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수도권 곳곳은 폭염경보로 강화됐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낮 기온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35도, 남양주 36도, 전주 33도가 되겠고요. 반면 비구름의 영향을 받는 남해안과 제주는 어제보다 크게는 8도 정도 낮겠습니다. 어젯밤부터 시작된 장맛비는 현재 제주와 남해안에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에 80mm, 산간에 150mm 이상, 남해안에 40mm 더 내리겠습니다. 특히 제주에는 시간당 30mm 이상 강하게 쏟아지겠고요. 강풍도 동반되겠습니다. 제주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이번 주말 전국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체온 관리가 필수입니다.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시원한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채널A 뉴스 정재경입니다. 점심시간 종합뉴스 뉴스에일 라이브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점심시간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